만세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꼭 모시려고 했는데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시면서 여성광복군 지보경 지사의 장남이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지금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준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저희 방송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장윤선 기자님의 예. 숨 팬입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네. 저 좀 뜨거운 연대의 인사 또 네. 하도 사나워서 제가 네. 평화의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뭐 함께 하시는 시청자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들, 네. 예, 그리고 또 정치권 뭐 등등을 향해서 일단 인사 한 말씀 저희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하얀 예.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참 엄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인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 이 엄혹한 시절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유, 뭐 너무나 명료하게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1919년 그때 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섰던 그때의 민중들보다 더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 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싸우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올해 벌써 105주년입니다. 저는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혁명 당시에 생방송하면서 1919년 3.1운동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매년 그 3.1절이 다가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또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러면은 이름을 많이 남기신 분들 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른바 무명, 네. 이름은 있었지만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고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네. 늘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뭐 독립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좁은 의미에서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염원이 네. 독립운동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 염원을 우리가 좀 제대로 계승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하게 네.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할아버지 지청천 장군, 네. 그 다음에 그 어머님께서 지보경 지사, 그야말로 독립운동가 집안의 그 후손인데요. 사실 뭐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구더라?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 장군에 다들 기억을 할 텐데 그래도 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배우고 크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제국의 육군 유년학교 입학하셨다고요. 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될 무렵에 이 국부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네.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전쟁에 투신을 하셨죠. 네. 그래서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 해방될 때까지 네. 무장투쟁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0대 후반에 네.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1940년 9월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 네. 여성의 몸으로 입대를 하셔가지고요. 그때는 여성이 그래도 꽤 존중을 받아서 네. 입대하자마자 장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광복군에서 이제 여성 광복군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1907년 네. 네. 순종 때 네. 예, 군대 해산. 그렇죠. 군대 해산, 예, 8월 달에 군대가 해산됐죠. 그렇죠. 8월 달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9월 3일까지 전국에 있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는 네.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군인들한테는 더 예. 그 한국 광복군이 1940년 9월에 출범할 때 네.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이 곧 한국 광복군이 시작된 날이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계승한다는 거죠. 역사를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의 그 아픔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예.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의 군대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1절 기념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보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숙제를 드렸어요. 네, 보나마나 작년에 했던 3.1절 광복절 경축사에 아마 재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부러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네. 보고 난 다음에 받은 느낌은 이게 재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대판을 만들었다라는. 확대판. 네. 네. 작년에 한 3.1절 광복절 경축사가 운을 뗀 수준이라면 예. 오늘은 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뒤흔들겠다는, 예. 뒤틀겠다는 예. 결의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느 대목에서 좀 그렇게 이를테면은 그 역대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나 광복절 경축사에는 네.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하나는 일본에 대한 반성 촉구.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절 광복절이라는 그야말로 경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네.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네. 근데 통일도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예.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예.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 예. 이제 북한한테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와라. 네. 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경축사라는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네. 경축사를 하기만 했는데 네. 이번 경축사의 특징은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하겠다는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네. 평화 통일의 평화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계속 자유 통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 통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흡수합니까? 결국은 무력을 흡수하겠다는 무력으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하다. 이 경축사를 쓴 실무자는 물론이고 네. 대통령실의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경축사는 늘 감수 과정을 거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감수한 사람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경축사를 앵무새처럼 읊은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 통일이 통일 방안으로 딱 적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예.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 무시하는 네. 내용을 경축사에 담았다는 것이 우선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 3.1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일본을 그냥 우리의 이제 협력자다. 우리 네.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 예.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일본이 지금 과거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사과를 요구하나?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사과는 포기하고 네. 앞부분이 일본하고 잘 지낼 거야. 근데 과거사는 묻지 않겠어. 과거는 묻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읽혔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좀 그 설명을 좀 여쭤보자면 일단 그 이번에 경축 3.1운동 기념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대목은 기미독립 선언서를 네. 굉장히 인용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미독립 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 자유주의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앞에 네, 이제 네, 네. 그 김용란 의원하고 이제 박진영 부원장이 예, 와서 예. 얘기할 때는 이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예, 예.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 오독이다. 예. 기미독립선언서를 꼼꼼히 보면요. 네. 자유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네. 오늘 그 기념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네.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다. 네. 이때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유입니다. 예. 그야말로 민족의 자유거든요. 예. 1919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네.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네. 민족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 얘기 안 하거든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그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20세기 초의 자유주의를 예. 독립선언서에 갖다 붙여가지고 세계의 사조인 자유주의를 자유주의가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적어도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읽혔고요. 예. 그때 자유는 이게 식민지 해방.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로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독립을 자유라고.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예, 민족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자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주의로 등치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오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심각한 오독을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왜냐하면은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역사 인식에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의 역사,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 자유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 자유주의. 다 자유주의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다 자유주의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이번 기념사에 그대로 농축돼서 반영됐다 이렇게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이따 여쭙도록 하고요. 북한 문제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미독립 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동양의 평화 또는 뭐 공존 공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전제가 있죠. 일제가 식민 지배를 포기하면, 그렇죠.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그게 바로 일본과 그 당시인 조선이죠. 조선 한국이 사이좋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동양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그게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가 우리 독립을 인정 안 했거든요. 오히려 탄압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선언서에 요구한 일본과의 뭐 공존공영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독립선언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오독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기미독립선언서 일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애초부터 민족적 요구로서 나오지 않는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가 끝으론 임시 방편적인 위협과 차별적 불평, 꾸며진 통계 숫자로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의 실정을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있는 지금 원한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든 부자연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과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본 1919년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민중에게는 네. 당시 일본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죠. 우리의 주권을 억지로 뺏어간, 예. 강제로 뺏어간, 예. 주권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예. 이후에 우리 민족을 온갖 수단을 통해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박해한 예. 원수의 나라입니다. 뭐 외교권 뺏어가고 군대 해산시키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다음에 이제 식민 일제 강점기 때 양곡 다 수탈해가고 예? 강제 노동 당하고 예? 위안부 끌려가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이 화해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본 기미 독립선언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민족적 원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양국이 모두 잘 사는 길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심각하게 오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갖다가 예. 오독을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전파시켜서 예. 일본은 원래 우리의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원안의 구덩이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 협력하려는 나라였어. 예. 그 정신을 지금 내가 살리려고 하는 거야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예. 단 뭐 지금도 뭐 일본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일본을 가리켜서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는데 네, 네. 일본과 늘 싸울 수만은 없죠. 사이좋게 네. 지내야 되는데 그 사이좋게 지내는 대전제는 뭐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네. 반성하고 사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성과 사죄가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미독립 선언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만 중국인 그때는 네. 4억이었나 봐요. 4억이요. 예, 지금은 13억이고 그때 우리 민족은 2천만, 지금은 5천만. 예.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무거운 책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중일 이게 동북아 삼국이 예. 서로 평등하게 예. 그렇게 해서 동양의 평화 안중은 그게 말하자면 삼국 공영이라는 네 겁니다. 삼국 공영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역사 인식이 기이한 것인지 그 독립선언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예.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은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시대를 읽어내는 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반도를 강점하고 네.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 그다음에 중국을 침략할 것이다. 예. 중국을 침략하면 그다음에 일본을 기다리는 것은 일본의 파멸이다. 네. 너네 스스로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싸우지 않아야 되고 네. 그 전에 우리를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는 1945년 8월 15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맞아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뭐 그 민족적 자존이 걸린 일인데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사과, 일본으로부터요. 책임 있는 사과. 예, 진정한 사과, 뭐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한번 받아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일본에 대해서 씻기지 않은 그런 감정이 없을 텐데, 뭐 여전히 막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뭐. 심지어는 네. 뭐 친일 정권이라고 불리던 박정희 정권도 네. 적어도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거든요. 네.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박근혜도 그랬죠. 예. 이명박도 그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역대 보수 대통령도. 정권이 모두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하지. 예.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야라고 얘기한 보수 정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보수 정권은 없었다. 네. 처음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을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국한된 것은 아니고 뭐 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 탈북자 얘기도 쭉 하고요.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떤 통일이냐? 뭐 최근에 자유북진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무력을 이용한 통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만에 통일 방안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여기에 자유주의 철학이 빠졌다.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될까요? 그 자유주의를 담은 통일 방안이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함축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예, 어떤 하나는 북한하고 통일 안 하겠다. 예. 또 하나는 예. 굳이 통일하려면은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북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예. 자유북진론 이게 예. 이제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네. 의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흡사 이승만 시대와 닮아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북진 통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훨씬 더 강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 역대 어느 정권도 평화통일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헌법에 아예 평화통일 네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번 그 경수 기념사에 잘 보면은 네. 평화통일의 평화 두자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유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뭐 평화통일이 아니라 예. 그냥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통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네. 그 통일을 꼭 해야 돼라기보다는 그냥 한반도 평화 공존, 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막, 이제 그게 역대 정권의 평화 통일 방안이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단계적 통일론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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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평화 공존하자, 예.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예. 그리고 교류를 하다가 그다음에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자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정권의 특징은 네, 그거 다 무시하고 통일은 하나밖에 없어. 북한을 굴복시키는 거야. 자유주의로 굴복시키는 거 말고 다른 통일 방안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전쟁한다 그러면 다들 반대할 텐데요.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예, 한반도에서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는 아니지만 네. 전쟁을 하면은 북한하고 대한민국만 전쟁을 하나요? 그렇죠. 예, 한반도에서 이게 대리전이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3차 세계 대전이 되는 상황이 그게 되는 한반도가 건데. 그야말로 화약고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6.25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참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이승만 네.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네.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뭐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습니다. 그 영화가 왜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은 건립하겠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석열 독립기념관 정권이 세웠죠. 등장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라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민주주의 파괴했죠. 네. 뭐 그다음 뭐 박정희 정권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긴 했지만 이승만 정권도 민주주의 파괴했죠. 6.25 전쟁 과정에서 뭐 학계에서는 거의 한 1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0만 명 정도의 국민을 학살했죠. 민간인을 학살했죠. 기타 등등 죄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1960년 4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요. 네. 뭐 전 대통령은 세계 정치사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왜 드문 사례냐면은 초대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1948년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네. 근데 또 2번 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세계 정치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없을 겁니다. 2번이나 초대 대통령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앉았지만 2번 다 쫓겨난. 네. 사실은 4월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예. 지금 자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는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는 사람들은 예. 그 헌법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했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예, 헌법 전문에. 헌법 전문에. 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면 어떻게 되죠? 그다 4.19는 불의에 한가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대통령을 쫓아낸 거로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불의에 한가한 4.19로 쫓겨난 대통령을 띄우면 네. 불의에 한거했다는 4.19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헌법 전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처사다. 헌법은 무시하는 처사다.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헌법 반헌법 얘기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쿠데타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예.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려는 사람들이야말로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헌법, 반국가 세력이므로 네. 만약 법으로 이승만 어긋나서- 대통령을 기념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헌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헌법부터 고쳐라. 헌법부터 고쳐라. 예.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나라를 헌법이 만들- 존재하는 한 어떻게 헌법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띄웁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4.19 기념관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합니까? 안 되죠,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 쿠데타다 이렇게 네. 역사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는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아주 긴 호흡으로 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네. 역사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 차근차근 지금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 지점에서 사실은 그 보수주의자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게 바로 홍범도 장군 네. 흉상 철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사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비롯해서 여기에 지청야 예. 할아버지 흉상도 포함이 됩니다.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이회영 이 5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라고 해서 이 큰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때 육사 명예 졸업증을 직접 예, 반납하셨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예, 이때 좀 어떠셨어요? 참담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돌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이 네, 오랫동안 독립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자신들의 전사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독립운동과 무관하게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다. 네.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다. 이것도 좀 라고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부끄러운 얘기죠, 예, 세상에. 예. 우리의 정통성을 예. 미국에서 가져오는 예. 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육군 안에서 네. 국방부에서 그걸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에 기여하신 네. 독립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몇 분을 선정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배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명예 졸업증을 수여한 네. 겁니다. 예. 그때는 굉장히 뿌듯했죠. 드디어 대한민국 군이 독립전쟁의 역사를 자신들의 뿌리로 인정을 하는구나. 네.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걸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는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와 무관합니다라고 선언한 셈이거든요. 그 뿌듯함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에 계신 독립전쟁 영웅들이 네.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통곡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분기탱천해서 네. 다시 난 무덤 밖으로 나갈랜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무덤 밖에 나가서 다시 싸워야겠다. 아, 저놈들하고 다시 싸워야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3.1운동을 기화로 지금 뭐 기미독립 선언문을 보면 이후에 이게 더 이상 평화적인 해결, 외교적인 해결을 일본 측에 촉구를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1920년 1월 그야말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이제 흔히 기미독립선언서라고 불리는 그 네. 독립선언서만 알고 있는데 다른 독립선언서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해외 이제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네.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네.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독립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독립전쟁. 독립전쟁해야 된다. 예.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없다.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독립을 모색한 거죠. 근데 그 기미독립선언서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네. 기미독립선언서가 대상으로 한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지만 네. 더 넓게 보면은 국제사회였습니다. 예. 국제사회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예. 만든 선언서. 독립선언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평화적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외교적 언사가 많아요. 외교적 원사가 많이 들어가죠.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좀 더 과격하게 최후의 피가 흐를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민중은 네. 그렇게 했죠. 네. 일본 군경이 총칼로 위협을 해도 만세 시위를 불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예. 독립선언서를 단순히 뭐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장했다고만 해석하는 것은 일면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제 요즘 학계의 새로운 해석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청산리, 네. 봉오동 이 전투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역사를 만들었던 건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시 또 옛날로 냉전 시대로 이승만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와 탄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3.1운동 관련해서 네. 잊어서는 안 될 게요. 네. 그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국내 각지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임정수립. 예. 임시정부. 예, 예.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네. 그 가운데 이제 결실을 맺은 게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도 여러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3.1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우리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예.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임시헌법을 만들면서 1조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3.1운동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민주공화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네. 적어도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네. 이 3.1운동으로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은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런 생각하에 3.1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임시정부로 수립됐고 예.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재헌헌법에 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못 박았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헌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들어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독립을 외치는 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고 난 다음에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놀라운 거는 네. 민주주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네요. 민주주의 얘기가 없어요. 네. 민주주의 놀랍게도 민주주의 얘기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만 얘기하고 민주주의가 없어요. 3.1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쫙
싹 빠뜨리고 예. 자유주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를 네. 포함해서 비판하고 네. 통일에 대한 입장을 네. 밝히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네. 민주공화국의 네.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락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의 퇴행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역사학계도 그렇고 좀 아직은 조용한 뭐 저항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지금 뭐 이런 역사 퇴행에 대해서 좀 뭐 그 민족 진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흐름은 없습니까? 이제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응을 하죠. 이를테면은 뭐 홍금보 장군 흉상 철거 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한국에 있는 50 몇 개의 역사 연구 단체가 네, 네. 같이 모여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어요. 예. 이건 홍범 장군 흉상 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일단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여도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역사 관련 연구단체가 망라돼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면은 네, 언론에서 다뤄야 되는데 네. 일단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큰일이네요. 대응을 해도 예. 대응이 모르는구나. 대응을 알 모르는 수가 거예요. 없네요. 예, 그런 일들을 하셔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저는 가끔 없어요. 가다가 항의 전화 받거든요. 예, 전 독립기념관장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예, 뭐 대응 안 하십니까? 근데 예. 했는데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데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된다. 아유,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특히 홍범도 장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출신인 네. 이회영 우당 선생의 손자기도 하죠. 네. 굉장히 반발하고 이게 보수에 맞지 않는 노릇이다. 왜 홍범도 장군의 이 5분의 흉상을 다 철거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홍범도 장군은 네.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거를 문제 삼은 거거든요. 네. 근데 1927년에 소련 공산당은 예.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예. 네. 그때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그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60살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60살이면은 지금 나이로 치면 거의 80, 90 노인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 그렇죠. 평균 수명이 40, 50 이럴 때니까요. 예. 그 평생을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싸우다가 더 이상 이제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이제 독립전쟁을 할 수 없는 분이 소련 연해주의 민족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네. 아마도 당원증이 필요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공산주의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민족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원증이 있어야 되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쨌거나 그런 경력 딱 하나를 문제 삼아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몰아간 거거든요. 네. 심각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요. 예. 당시 독립운동 진영이 뭐 좌우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중요한 사실은 좌우파로 나뉘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이라는 우리 민족 최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한 독립운동가는 제가 알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좌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손잡고 독립을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거든요. 네. 그건 이제 합작정부라고 부르죠. 네. 합작정부로서 임시정부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합작 정신을 우리가 개성한다면 사소한 흥결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짓은 멈춰야 되는데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잣들을 계속 들이대다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할 분들이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하겠죠.
누구겠습니까? 우익 인사들이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들. 네. 예. 그래서 뉴라이트의 오랜 주장이 독립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다. 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 나간 놈들이 헛된 소리 정도로 치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권의 이념이 돼버렸어요. 네. 정권의 이념. 예. 예.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근데 홍범도 장군 사실 박정희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훈장 네. 수여했잖아요. 62년에요. 예, 1962년에. 그랬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수라면 나라를 지키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게 맞는 이념인 거잖아요. 그 홍범도 장군을 제일 먼저 띄운 정권이 박정희 정권입니다. 참 예. 역설적이죠. 예. 왜 그랬냐면은 예. 1960년대 들어서 북한은 이른바 주체사관이라는 것으로 네. 명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김일성이 다 했다. 네. 뭐 그렇게. 네, 다 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으로서도 북한의 주체사관에 맞서는 뭔가 나름의 사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그다음에 만주의 무장투쟁이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역사. 네. 오늘도 그게 있습니다. 무장투쟁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도 목숨을 걸고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걸로 강조했습니다. 끝났죠. 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처음으로 띄운 게 예. 박정희 정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부각이 되고 60년대는 이제 잘못 해석돼서 네.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관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거존 역사다. 역사다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경우도 박정희 정권이 1962년에 처음 독립운동가를 후송할 때 첫 번째 포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이제 포상을 할 때 네. 최종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받는데 혹시 하자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점검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시에 어긋나는지. 당시 박정희 정권이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세운 게 뭐였죠? 반공이 제1의 국시라 그랬거든요. 네. 반공이 제1의 국시라고 내세운 박정희 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국시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입당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그걸 이제 파내려고 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에서 오히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내적 갈등과 교란이 생겨서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뭐 윤석열 정권의 10대 실정 그러면은 꼭 포함되는 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보수 세력 가운데서도 왜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그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야? 홍범도 그건 안 장군은 되지.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 예.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독립기념관 이사로 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주장했던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임명이 됐는데요. 이거 안 된다. 임명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종찬 광복회 회장. 예.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사람들, 거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그 팀인데.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기념관까지 들어와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박이택 소장이 어떤 경로로 독립기념관 이사에 지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독립기념관 이사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박이택 이사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의 요구 내지는 대통령실의 용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모르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단으로 했을 리는 없다.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본부의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뉴라이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본부 장관이 무리해서 독립기념관 이사를 임명한 것은 아마 대통령실과의 일정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과 독립기념관이 지향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독립기념관은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네.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네.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긍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저는 아마 독립기념관의 전시 내용 또는 사업에 일정하게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이를테면 뭐 상정하면 이런 거죠.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잖아. 예. 전시에서 홍범도 장군 빼. 예.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예.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예. 뒤틀린 왜곡,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생각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지원했을 거고요. 네.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 보도하지 않고 주로 대한민국의 정쟁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그 3.1절 105주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얼마나 그때 치열하게 싸웠고 어떻게 뭐 여러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거나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흐름과 의식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정치권 안에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MB 시즌2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박정희 시즌2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이승만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 이승만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네. 친일파를 중용한 게 이승만 정권이었고요. 이승만 정권은 특징이 겉으로는 친일 얘기하고 겉으로는 반일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매우 친일적이었거든요. 사실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라져야 될 친일파를 다시 살려낸 게 이승만 정권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남아있던 친일 세력, 네. 잔존 친일 세력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승만 정권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좀 네. 하고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네. 건국절 제정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건국절. 건국절 논란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물러섰거든요. 예.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물러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형식적으로.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그런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여론에 신경 안 씁니다.
여론에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세상에 여론에 신경을 안 쓰는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청 꼼꼼히 신경 쓴대요. 아, 자기한테 좋은 예. 여론조사 결과만 신경 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제 자유북진론이 이제 통일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책으로 나오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또 30년 만에 이제 통일 노선을 네. 뭐 자유주의를 넣어서 바꾼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사실상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 선생이라든가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용공이라 그랬죠. 용공 친북이라 그랬죠. 용공 친북. 네. 예. 평화 사실- 통일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예. 북한의 사주를 받은 짓이다. 이렇게 예. 몰아서 예. 많이 처벌을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복기해 보면 지난해에 그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생보다는 이념이 더 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 뭐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거칠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다시 또 그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선거 앞두고?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 하겠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좀 정치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도 드실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파동을 통해서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흡사, 그때 독립운동가들도 여러 가지 노선 갈등이 있었잖아요. 막 싸움이 치열해지고, 혹시 그때를 좀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십니까?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이념과 노선이 달라서 또는 뭐 출신 지역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싸우면서도 네. 그래도 우린 손 잡아야 돼. 예.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린 손 잡아야 돼. 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일제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예. 우리 민족이 손을 잡아야 돼라는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독립운동가는 없었거든요. 네. 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제를 부정하면 독립운동가가 아니죠. 그건 정치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독립운동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개선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요즘 자꾸 하는데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뤘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회복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의 큰 목표인지를 좀 생각하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8개월여 지나는 동안 모든 국민들이 부정평가를 60에서 70%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0%에서 40% 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걸로 버틴 정권이란 말이에요. 탄핵되기 직전까지. 근데 여기는 30%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60, 70%가 되는 부정평가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그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한 전국 운영을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심판의 날을 4월 10일 총선으로 삼고 네.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심판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독립운동 당시.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싸우다가도 예. 싸우다가도 돌아서서는 그래도 우리는 손 잡아야 돼.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인 지청선 장군도 여러 정당을 만들었다가 탈당했다가 합당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 그건 뭐 독립운동 과정에서 거의 일상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 민주당 안에서 참 개파 갈등, 개파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도도한 민심이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도 결국은 민심이 반영된 거고요. 지금도 도도한 민심은 어쨌거나 지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도도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저는 심판할 국민들이 것이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이면서 또 역사학자로서 정치권에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3.1절을 만져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의 정신을 제대로 개성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도 개성해야 되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인지를 좀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